헬렌 켈러 자서전 내 삶의 이야기 2편. 안녕하세요. 행동심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헬렌 켈러가 언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찾아서 자서전 속의 이야기들을 좀 참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1장.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얘기를 쓰려고 하니 두려움이 몰려온다. 마치 황금빛 안개처럼 어린 시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기는 것이 왠지 망설여진다. 자서전을 쓰는 건 어려운 작업이다.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정리하는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흘러온 긴 세월 탓에 실제의 사실과 상상이 뒤섞이면서 영 구분이 되지 않는다. 여자는 의례 아이 시절의 경험을 상상의 캠퍼스 위에 그리기 마련이다. 내가 태어난 후에 처음 몇 년 동안 겪었던 일은 몇 가지만 생생하게 기억날 뿐. 나머지는 온통 감옥의 그림자 속에 파묻혀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쁨이나 슬픔들은 이제 그 강렬한 느낌이 사라졌고 초창기 교육에서 정말 중요했던 많은 사건들도 엄청난 발견들이 가져온 흥분 속에 파묻혀 모두 잊어버렸다. 그래서 얘기가 지루해지지 않게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에피소드 위주로 써내려갈 것이다. 내가 걸음마를 시작한 건 1살 때였다고 한다. 엄마가 욕조에서 나를 꺼내어 무릎 위에 앉혀놓았는데 갑자기 나는 나뭇잎 그림자가 햇볕을 받아 매끄러운 바닥 위에서 어른어른 춤추고 있는 광경에 꽂혔다. 엄마의 무릎을 미끄러져 내려와서는 그림자를 향해 뛰다시피 걸어갔다. 그림자가 사라지자 나는 그만 넘어지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울었다. 이 행복한 나날은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다. 울새와 흉내집 바귀의 노래가 감미로웠던 한 번의 짧은 봄과 과일과 장미가 풍성했던 한 번의 여름, 그리고 황금색과 진홍색의 향연이 펼쳐진 한 번의 가을이 쏜살같이 사라지면서 열정적이고 늘 해맑았던 아이의 발치에 계절의 선물을 몇 가지 두고 갔을 뿐이었다. 그 후 음울한 2월에 내 눈과 귀를 닫아버린 질병이 엄습하여 나는 신생아의 무의식 세계로 도로 곤두박질 쳤다. 위장과 뇌의 급성 우혈, 켈러의 병은 당시 성홍열 또는 뇌막염이라고 했으나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라고 했다. 의사는 아이가 살지 못할 거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갑자기 찾아왔던 신혈이 사라질 때도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그날 아침에 가족들은 엄청 기뻐했지만 내가 앞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된다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심지어 의사들도 몰랐다. 병에 대한 기억은 진짜 기억인지 그냥 상상일 뿐인지 지금도 뒤죽박죽 혼란스럽다. 특히 기억나는 모습은 내가 깨어있는 동안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면 엄마가 자상하게 위로하던 장면, 뒤척이는 선잠에서 막 깨어나서는 빽빽하고 화끈거리는 두 눈의 시선을 한때는 끔찍히 사랑했던 햇볕으로부터 벽 쪽으로 돌리면서 괴로워하고 당황해하던 장면이다. 햇빛은 하루가 다르게 침침해졌다. 진짜 기억이기는 한 걸까? 어쨌든 이런 단편적인 기억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마치 악몽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 일어났다는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서서히 나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정막과 암흑에 익숙해지면서 이전에 보았던 세상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내 영혼을 해방시킨 선생님이 올 때까지 그랬다. 그러나 태어나 처음 19개월 동안 나는 넓고 푸른 들판, 빛나는 하늘, 나무와 꽃을 언뜻 이나마 보았고 이후에 찾아온 캄캄한 암흑도 이것들을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일찍이 본 적이 있다면 대낮도 대낮이 보여준 것들도
이미 내 경험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제2장 병을 앓은 후 몇 달 동안 있었던 일은 기억나는 게 거의 없다. 다만 엄마가 가사일로 이리저리 분주히 돌아다닐 때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 있거나 엄마의 옷자락에 매달려 있던 광경만 기억이 난다. 나는 두 손으로 모든 물건들을 만져보고 모든 동작을 관찰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곧 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내 의사를 서투른 몸짓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가로짓는 건 아니오. 끄덕이는 것은 예. 잡아 끄는 건 오라. 미는 건 가라를 의미했다. 빵이 먹고 싶으면 빵을 슬라이스로 자르면서 버터를 바르는 신용을 했다. 엄마에게 저녁 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냉동기를 켜면서 몸을 부르르르 떨어 춥다는 표시를 했다. 엄마도 또한 내가 많은 일들을 쉽게 눈치챌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었다. 엄마가 뭔가를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내게 알기 쉬운 동작을 보여주면 나는 즉시 알아채고는 엄마가 가리키는 위층이나 다른 장소로 달려가곤 했다. 앞을 못 보는 긴 암흑의 세월 동안 그나마 겪었던 밝고 좋은 일들은 모두 엄마의 자상한 지혜 덕분이었다. 나는 주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5살 때는 세탁실에서 가져온 깨끗한 옷들을 개서 정리하는 걸 배웠고 내 옷과 다른 사람들의 옷도 곧잘 구분했다. 엄마와 고모가 차려입는 옷을 통해 외출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때마다 같이 가자고 졸랐다. 친지들이 놀러 오면 나는 언제나 호출되었고 손님들이 떠날 때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무슨 의미로 그런 제스처를 지었던 건지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신사분 몇 분이 엄마를 보러 왔었다. 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그 손님들의 도착을 말해주는 다른 소리들을 느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 나는 사람들이 붙잡을 새도 없이 위층으로 달려가서는 머릿속에 떠올랐던 파티용 드레스를 입었다. 전에 만났던 사람들처럼 나도 거울 앞에 서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두텁게 분칠을 했다. 그리고 핀으로 면사포를 머리에 고정시킨 후에 얼굴을 덮으면서 어깨까지 겹겹이 들이웠고 커다란 허리바지를 작은 허리둘레에 잡아매서 거의 치맛단에 닿을 정도로 뒤에 달랑달랑 늘어뜨렸다. 이렇게 차려입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내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언제 처음 알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오기 전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엄마와 내 친구들은 뭔가를 원할 때 나처럼 몸짓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 말한다는 걸 알았다. 때로 나는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들의 입술을 만져보기도 했다. 어리둥절했고 당황스러웠다. 나도 입술을 움직이며 미친 듯이 손짓 발짓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때문에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지칠 때까지 발길질을 하면서 비명을 내지르기도 했다. 막대먹은 행동을 할 때 나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엘라 보모를 발로 차면서 아플 거라고 생각했고 화가 가라앉은 후에 비슷한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나중에 찾아올 가책 때문에 버릇없는 행동을 지레 포기한 적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